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제가 막 방송 마치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1년 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과 영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도 그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 말고 여러분들께도 더 자세히 말씀을 전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달려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는 아마도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고심을 할 그 당사자가 이 하는 총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년 만에, 정확히 1년 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엄청 바쁘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주목됐느냐? 주목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의사결정 자체가 1년 만의 일이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1년 만의 일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5년 12월, 16년 12월, 17년에 3차례, 18년에 현재까지 3차례, 그리고 12월에 한 번 더 인상하면 4차례, 이렇게 기준금리를 쭉 인상해오는 동안 8, 9번 정도 인상해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16년 6월에 인하를 했고요. 오히려. 그리고 작년 17년 11월에 인상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동결한 수준을 유지해왔던 거예요. 미국은 8번, 9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 뭐 했다? 기준금리를 유지한 격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2015년 이래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인상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다 라는 측면에서 또 많은 언론의 관심이 주목되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파급 영향은 무엇인지, 또 2019년에는 기준금리를 몇 번이나 인상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연, 오마이스쿨 유료 강연 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거의 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거의 끝단부터 고급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준금리의 이해라든가 그것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말씀드릴 만한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럴 만한 시간은 안 됩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는 바로 물가 안정 목표 및 대상 물가 지표를 보고 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의 목적, 설립 목적은 뭐다?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그럼 물가 안정이라는 말은 정확히 뭐냐? 물가 안정 목표.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물론 이 목표치는요, 정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가 적당한 물가냐, 적정 물가가 어느 정도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적정 물가가 3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적정 물가가 뭐예요? 물가 안정 목표가 2입니다. 2.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가장 적정한 물가다. 이게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은 뭐 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경기 부양, 세 번째는 아마도 금융 안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우리나라의 물가는 어떻느냐? 우리나라 물가는요, 이 노란색입니다. 2017년이 1.9, 2018년은 1.6, 이거는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2019년은 1.7을 기록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것만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판단한다면 물가 안정 목표치를 올라섰습니까? 내려섰습니까? 하회하잖아요. 하회하니까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지만 금리와 물가는 뭐 한다? 역행한다. 역행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오히려 내려야죠. 내려야 이 물가 상승률이 어디로 가요? 내려야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2%로 근접하게 가잖아요. 이 2%라는
물가 안정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를 움직이기 위한 관역이다. 관역에 계속 넣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만 보면 2%를 하회하니까 금리를 오히려 동결하거나 내려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2018년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완만한 하락세가 전망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물가 상승률도 더 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 인상에서 반드시 고려할 요소 한 가지가 경제성장률인데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2.7, 2.7 뭐예요? 2017년 이후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물론 한은의 전망치고요. IMF는 2.6으로 전망했고 한 권으로 보는 2019년 경제전망 제 도서에는 뭐라고 전망했습니까? 2.5%로 전망했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마당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부양이 더 안 되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저금리일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했을 때 뭐가 창출이 된다?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단행한다. 그게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한국 경제 내부 사정 안살림만 보면 경기가 둔화되니까 저물가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왜 인상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고 경기 부양도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다? 금융 안정도 중요하다. 근데 금융 안정 여부를 보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봐야 되는데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인상해서 이거 제가 어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방금 방송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통준위 위원하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이제 대담하는 건데 이 생방송 중에 전 통준위 위원은 뭐라 했냐면 금리 인상 어려울 것 같다. 반반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저는 반드시 인상할 거다. 인상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사가 났죠? 인상했다. 그래서 제가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 이 강연장에 왔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그 여건은 뭐냐면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금리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그럼 미국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은 미국의 돈,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강세화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투자하고 싶지가 않죠. 수익성이 높아봤자 그 돈의 가치가 얼마 안 되니까 투자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도 제가 어제 업데이트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순매수가 많았죠. 유입이 많았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더 많이 투자를 해왔어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컸어요. 그런데 10월 이후로 어땠어요? 순매도가 많았던 거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이라는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주식 가격은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압박이 커지죠.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그러면 주식이 아닌 채권에 의존해서 자금을 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리자니 금리도 인상되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위해서 뭐 한다?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잠깐 여러 가지 파급 영향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금리가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데 그 물가의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도 부동산 가격도 그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식 가격도 그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왜냐하면 여러분 가계 입장에서 금리가 높아요.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부동산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은행에 두는 게 낫죠. 고금리라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굳이 다른 투자 자산에 돈을 놓을 필요 없이 은행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고금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이 비싸니, 금리가 비싸니 굳이 많은 돈을 빌려가면서 부동산 매수를 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영향이 있지만 제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계부채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500조 원 규모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됩니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가 사실 2018년부터는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됐었어요. 근데 역시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줄어든다. 뭐냐면 신규 대출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기보다는 늘어나는 속도가 주춤해진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줄어들 리는 없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규모의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제가 역시 어젯밤에 국내 은행 차주별 대출 수요를 보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시행하는 대출 행태 서베이가 있습니다. 대출 행태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보시면 기업들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대출 수요가 어떨 것이다? 점점점 줄어든다. 전환기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굳이 돈을 빌려가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줄어든다. 근데 보면 가장 최근에 2018년 4분기예요. 4분기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대외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기업은 알죠. 어떻게 될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데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은 미리 대출을 받아놓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금리 상승에도 다른 영향이 있다. 더 중소기업에게 더 강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대출 수요가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 4분기만 보면 그런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계를 볼게요. 우리는 가계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가계의 대출 수요를 보면 가계의 주택, 특히 주택 경기가 어때요? 불안정하죠. 그리고 주택 가격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택을 통한, 다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뭐가 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건데요. 보시면 가계의 일반 대출 수요, 흔히 말하는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 자, 여러분 대출 구조를 보시면 이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소득층이고요. 고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수를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2천만 가구를 소득 분위별로, 소득 수준별로 20%씩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분위가 하위 20%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대출 규모는 5분위 가구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고소득층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취약계층, 1분위, 저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계형 대출입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보세요. 지금 2018년 하반기가 어때요?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소득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소득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정하면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소득이 유지되기가 어려우니까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몇백만 원 대출, 몇십만 원 대출, 그리고 은행이 아닌 이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거예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는 건데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고도 제가 이거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서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4분기에. 고용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소득이 불안하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어쨌든 삶은 연명해야 되니까 가게 살림살이는 해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담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빠른 시간 안에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변동금리도 좋습니다. 근데 좀 10년 만기를 지켜가면서 상환하겠다 그러면 고정금리가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최저점을 지나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근데 중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의존자들은 대부분 고정금리 대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유인을 많이 했어요. 금융권에서 은행한테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대출을 더 받도록 유인해요.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직원, 은행 뱅크 텔러 입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받아놓으면 이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 영향이 없어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출 수요가 늘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대출 수요가 느는데 그 대출 수요는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받는 계층이 누구다? 저소득층인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채무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DSR이라고 하죠. DSR. 분모를 가처분 소득, 분자를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채무 상환 비율이 60%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집은 소득이 100만 원인데 60만 원 빚 갚고 있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변동금리 의존자가 더 많고요. 그런 구조 속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계부채 규모는 절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담당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담당하고 있다고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채무상환 능력의 문제다. 근데 1분위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이 취약계층에게 오는 그 상환 부담. 그러면 빚에 의존해서 삶을 연명하는데 빚 갚느라고 또 다른 빚에 의존하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가장 염려되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은요. 채무상환 비율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 잘 벌기 때문에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계층들에게 이 금리 상승세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고요. 이제 마무리를 짓겠지만 앞으로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행히 제가 이미 몇 차례 11월 말에 기준금리 인상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게 맞아떨어져서 다행인데요. 2019년 한 해는 제롬 파월이 중립금리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기존에 예상했던 2019년 한 해 3회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의 가이드라인보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물론 2018년 12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거의 예견되고 있지만 2019년 동안에는 세 차례가 아닌 한두 차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굳이 기준금리를 2019년 한 해 동안 올릴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올릴 필요도 크게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동결을 계속 유지하거나 많아야 기준금리 한 회 정도 인상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건과 우리나라 경제 회복, 물가 상승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판단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